여하튼 공부를 뭐 양을 늘리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양을 줄여야 됩니다, 지금. 지금 이제 우리가, 자, 오늘은 이제 임대차 해지죠. 417페이지입니다. 천천히 말씀드리지만, 공부량을 줄이는 공부가 살아있는 공부고요. 어차피 우리가 수험에서는 양을 늘리면 절대 양을 늘리고 살아남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그냥 수험과에 주저앉아 있지. 사람인데 좀 하다 보면 욕심이 생겼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민법만 하더라도 벌써 양이 많습니다. 그죠? 자, 이제 어느덧 벌써 이제 그 임대차 들어갔습니다. 자, 여자 보실까요? 635조에 그때 말씀드렸듯이, 기간에 약정이 있느냐, 없느냐, 또, 약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문제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635조에, 약정이 없었을 때는 뭐죠? 우리가, 1호 2호에,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경우에 임대인이 그 해지를 통고하는데, 그때 6개월 동안을 기다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주임법상은 3개월에 나갔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418페이지로 가시죠. 그리고 이제 638조에 그때 봤지만, 이제 해지 통고를, 우리가 전대를 했을 때는 그 전차인한테 통지해라. 그래서, 1항에,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되면 이제 통고를 해서, 보통 이때 통고를 하면 이제 내용 증명이겠죠. 보내서, 종료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적법하게 전대를 한 사람, 즉, 임대인이 동의 같은 거 했겠죠. 그럴 경우에는 전차인에 대해서도 통지해야 됩니다. 그죠? 당연히 해야죠. 걔한테도. 그죠? 그리고 차임 연체는 이제 민법상은 뭐죠? 저 끝에 언더라인에 이기다, 이기. 근데 이기란 말은 이제, 보통 건물 같은 경우는 매달 낼 수도 있고요. 토지 같은 경우는 뭐죠? 1년마다 치료를 내다 시행되는데, 그런 의미로서 이기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641조 토지 똑같습니다. 이기라는 거. 그리고, 627조에, 우리가 드문 경우지만, 우리가 토지 건물이 일부가 멸실됐을 때는 당연히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죠. 근데, 1항의 그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했을 때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수익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은 그 부분에 멸실된 부분만큼 비율적으로 감액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2항처럼 그 잔존 부분만 가지고는, 임차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8번에 이제 임대보증금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임대보증금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렇게요. 따라서, 임대차 보증금이라는 것은, 임대차 계약이 성립돼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장래 차임, 또 사용 의무라든지, 또 임대차 다 끝났을 때 뭐죠? 원상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럴 때 그런 것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약정으로서 뭐 임차인이나 제삼자가 임대인에게 이제 임대보증금이라는 명목으로 금전을 겨부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임대보증금은 민법에는 조문이 없지만 주택임대차보법상에 또 조문이 있고요. 여하튼 이건 나중에 뭐죠? 거기 보증금에서 공제하게 된다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그동안 밀렸던 연체차임, 또 임차인이 의무 위반해가지고 했던 손해배상 의무, 또 심지어 원상복구까지 들어간 비용까지도 안 하고 나가면 전부 다 그걸 까죠. 그런 비용을 다 공제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받는 것이죠. 또 그럼 만약에 판례는 그 임대차가 종료 후에도 계속 안 나가고 반환 시까지 목적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부당이득으로서 공제를 한다. 지금 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A하고 B가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냐면 임대차 계약이 예컨대 9월 5일 날 끝난다. 그러면요
그 임대차 계약의 종료가 되는 동안에 만약에 차임을 안 냈다. 그죠? 3개월 안 냈다. 그러면 3기죠? 그러면 3개월치 차임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보증금이 2천만 원이다. 그러면요. 2천만 원에서 뭐죠? 요건 이제 연체 차임이죠. 연체 차임이죠. 이 차임을 공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임대 기간이 끝나고도 안 나갔을 때, 자, 임대 기간이 끝나고 안 나갔다는 것은 뭐예요? 임대차가 더 이상, 자, 여기까지는요, 9월 5일 전까지는 그 계약에 기해서 사용 수할 수 있잖아요. 있는데, 이 임대차가 끝나면 이제 더 이상, 그 계약에 따른 사용 수익은 할 수가 없는데, 불구하고 안 나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은요, 이 9월 5일 이후에, 종료 후에 있는 그 점유는 부당한 점유예요. 그죠? 어떤 적법한 계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적법하지 않은 원인을 A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득을 부당이득이고, 이것은 매월 역시 3개월 하면 3개월 또 안 나왔다 그러면요, 역시 그 부당이득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차임이고, 요거는 부당이득이고 이렇게 나눠서 따로 소장에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 1항에 그 임대차 종료하고 반환시까지의 사용 수익은 부당이득이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런 용어에 익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을 연체를 해요. 그러면 그 계약을 해지할 거 아니에요? 자, 해지하면서 우리가 뭐죠? 해지하면서 안 주면 어떡합니까? 언더라인처럼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명도하라. 인도죠. 인도해. 또 연체 내놔라는 그러한 소송 비용은 그런 것도 얼마든지 다 공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소송 비용, 집행 비용 싹 공제하는 거죠. 그래서 자, 사망에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제 뭐죠? 만약에 요 임차 보증금이 뭐죠? 2천만 원 있습니다. 2천만 원. 그러면 이때 C의 채권자가 이걸 압류 추심했다. B의 채권자가 이걸 압류 추심을 했을 때는 얘한테 2천만 원 받을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야 2천만 원 나야 하고 압류했으면 집주인은 뭐죠? 집주인은 차임하고 이런 거 다 공제할 수 있죠. 공제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다 아시는 거죠? 사망에 임대차 계약에 기해서 임차인에게 갖는 그 차임 채권에 대해서도 추심했을 때도 뭐 언더라인 다음 페이지에 그 압류 명령 송달 이외에도 얼마든지 그 임대 보증금에서 공제합니다. 한마디로 뭐죠? 나갈 때까지 인도할 때까지 다 공제하는 거죠. 그죠? 물론 다 공제하고 나면 얘한테 남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럼 공제하지 않은 것도 있느냐 그런 문제가 한번 나왔는데요. 그 1항에 자 임대차가 끝났더라도 그렇죠. 명도하지 않았다면 그죠? 우리가 그 임차인 쪽에서는 우리가 연체 차임을 거절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얘기죠. 자, 지금 아직 나가지 않았어요. 그럼 뭐죠? 벌써 3개월, 6개월 동안 안 냈어. 그럼 6개월 치면 600이죠. 그럼 임차인이 공제하세요. 공제하세요 그러겠죠? 나 보증금 돈 없으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 공제라는 것은 집주인이 공제를 하고 말고 결정하는 것이지. 이 사람은 계속 뭐죠? 계속 법적으로는 6개월치의 차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6개월치를 달라고 소송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시면 그 1항은 우리가 명도하지 않았을 때는 야 보증금이 있으니까 차임 줄 수 없어. 그건 아니에요. 차임은 줘야 될 매달 계약 기간이 되면요. 그죠? 계약서에 쓴 대로 차임을 청구하면 줘야 되는 것이지 그 거절할 수는 없죠. 그죠?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못 주겠다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보통 이제 제일 많은 게 우리가 보통 원상복구 비용이 있죠. 사무실 같은 경우 이게 나갈 때 그 원상복구 하는 비용이 뭐 또
몇 천만 원씩 드는 경우도 있으니까 싸움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마 계약서에다가 원상복구 비용을 나중에 나갈 때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공제할 수 있다라고 약정했어요. 약정 동함치고. 그러니까 항상 이제 판례 보실 때는 천천히 보세요. 계약으로 약정했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임대인이 그 원상복구하지 않고 그대로 시설을 이용해서 다시 임대를 했을 때 그거를 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예요. 그죠? 예. 이거 많이 물어보죠. 보통 상가할 때. 내가 그 이 원상복구 비용으로 물어보니까 1,000만 원이야. 그죠? 내가 요가 학원 하려고 했었어. 그래서 한 2년 하다 나왔는데, 뒤에 태권도 전에 들어왔어. 근데 요가 학원에 있는 그대로 쓰는 거지. 샤워실도 쓰고. 나는 그게 한 2,000만 원 정도, 철거 비용에 철거하느니, 그냥 2,000만 원을 줬어, 집주인은. 근데 원상복구 비용을 줬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 원상복구 안 했어. 그러면 너 원상복구 왜 안 한 거 돈 더 내라. 할 수 있느냐,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그대로 이용했을 때는요,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그전에도 보면, A라는 사람이 미장원 주인한테, A 씨한테, 이 집주인도 원래 이 사람도 자기 미용실 했던 사람이에요, 집주인이. 그러니까 얘한테 미용실 주면서 그것도 권리금 받고 넘겼어요. 또 넘겼어, B가. 그럼 B가 가지고 있는데, B가 이제 이 건물을 새로 깨끗하게 타일을 지니까, 타일로에서 뭐가 떨어지고, 싸움이 나가게, 야, 너 나가라 그랬어. 나가놨어. 그러니까 여기 미용실에서 나갔어. 근데 그 미용실을 이 사람이 했어. 자기가 해. 미용실을 하면서 원상복구 비용 1,000만 원을 줬는데, 여기서 보증금이 2천만 원인데, 1,000만 원은 원상복구 비용 빼고 준 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원래 자기가 그대로 써먹을 때는 안 되는 거죠. 원상복구 비용 받으면 안 되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써먹을 때 쓰는 겁니다. 물론 임대차 보증금보다 오히려 임차인의 채무가 많을 경우에는 그렇죠. 그렇죠. 이거 많습니다. 보통 어떤 경우냐면요. 보통 다단계 같은 거를 임대해 줄 때 보면요. 그렇게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보증금 5천만 원에 한 달에 월세를 150만 주겠다. 한 다음에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일단 1,000만 원 받으시고 내가 들어가서 두 달 동안에 4천만 원 마련해 주겠다고 해요. 그럼 집주인은 계약을 덕거덩 해. 그리고는 계속 150만 원씩 계속 6개월 까면 다 까죠? 끝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거기 오히려 그러면 원래 주기로 했더니 5천만 원을 얹은 거지. 그러면 임차 보증금이 1,000만 원인데 임대료는 벌써 1년 밀렸어. 이건 법무사한테 많이 와요, 이런 사람들은. 그럴 때는 결국에는 그 순서는 뭐죠? 항상 순서는 비용, 이자, 그러니까 먼저 차임 다음에 원금이니까 차임 먼저 까고 난 다음에 보증금이죠. 순서가 있겠죠. 법정 먼저 준 다음 비용, 이자, 원본 순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013년 판례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뭐 건물에 대한 명도 소송이고 이제 그런 얘기죠. 지금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연체 차임에 대해서 그 별도의 의사 없이도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대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하는 것은요 집주인이 권리지 공제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놔둔 상태에서 야 너 3개월치 빨리 내놔 라고 할 수 있어요. 공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돼요. 그냥 내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공제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차임 채권을 양도한 임대인이 그러면 그러한 의사표시 권한을 갖느냐? 지금 보세요. 임차 보증금이 그 임대인에게 교부되어 있더라도 그 임대인은 그 임대차 관계가 계속되는 동안에 그 임대 보증금에서 그 연체 차임을 공제할 것인지는 자유로운 집주인의 선택이에요. 따라서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연체 차임이 공제가
별도의 의사 없이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거기까지. 그러면 만약에 따라서 임차인이 차임 채권을 양도를 했어요. 그죠? 네, 그랬을 때 그거에는 언더라인에 보시면 그 임대차 종료 전에 그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공제한다는 의사표시권 아니니 다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300만 원이라는 돈을 K한테 양도했다 그러면요, K는 이 B한테 와가지고 야 300만 원 줘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B는요, B는 보증금 까내니까 보증금 안 까고 계속 달라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권한은 없다. 자, 동시행은 유명하죠? 당연히 임대 기간이 끝나면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은, 임차인은 이제 임차 목적물을 명도를 해줘야 되고요, 임대인은 보증금 등 연체 차임에 대한 것들을 모두 공제하고, 즉, 청산을 다 해가지고 남은 돈을 반환해야 되는데, 이 물건 주는 거하고 보증금 주는 거하고는 동시 이행이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러나 우리가 임대차 종료 후에 보세요. 임대차 끝나고 아까처럼 그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불법 점유는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손해배상 문제는 아니고 그때는 뭐죠? 부당이득 문제다. 다시 한번 부당이득 문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 자, 이제 계속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고민이 있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C가 이 보증금에 대해서, 채무자의 채권자인 C가 계속해서 뭐 가압류를 하건, 추심을 하건, 또 나가서 그 전부 명령. 자, 전부 명령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이 단순히 돈을 주지 마. 돈을 지금 주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요. 요 B가 A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요 보증금 2천만 원에 대한 채권을 얘한테 전문용어로서 아예 이전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전문용어는 C가 2천만 원 받다 그러면요, 이 B에 대한 2천만 원은 이제 이미 C가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전문용이 송달되면은 B가 아니고 C가 A한테 채권자가 이전되죠. 이전효. 그래서 채권자는 이제 B가 아니고 C가 됩니다. 그 얘기죠. 따라서 여기 그 420페이지입니다.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전부 채권, 그걸 피전부 채권으로 해서 그 전부 명령이 있었을 때 제함 채무자인 임대인은 결국에는 물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걸로써 전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있지만 그때 임차인이 당연히 목적물을 반환, 즉 나갈 때 임차인이 이사 갈 때겠죠.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의 공제를 한 액만큼만 전부명령이 무효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만약에 전부명령이 2천만 원이지만 계속 만약에 여기서 2천만 원에서 600만 원을 깠어요. 그러면 이 공제한 만큼인 1,400만 원이 얘 거죠. 그래서 그 공제한 만큼만 전문용이 유효한 거 아니냐. 또 나가서 아까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자 임차인이 이번엔 주어예요. 근데 이렇게 임차인이 그 전에 임대차 보증금을 또 누구한테 양도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통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채권 양도는 그 동일성 유지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임차 목적물 인도할 때까지 보증금을 공제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B가 우리 K한테 야, 내가 나중에 나갈 때 임대보증금 양도할게 하지만 그 양도한 것은 집주인이 다 공제하고 남은 돈이 양도되는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도 받은 사람도요, 월세 못 낸 거 다 까고 받아야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그 채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승낙했더라도 그렇죠. 일단 임차인이 그 임대 목적물을 인도, 즉 비울 때까지는 계속해서 임차인의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그 유명한 7번의 주택임대차 조문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주택에 대해서만 별도로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한 얘기죠. 뭐 어떻게 집행법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거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주택임대차는 한마디로 상가에는 적용이 안 되거든요. 다만 이제 이게 주택과 상가가 같은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법에서는요 주거용 건물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만 주거용 건물이 꼭 전부일 필요는 없고요. 일부만 주거용 경우도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옛날에는 이렇게 옛날 얘기죠. 지금도 그런 게 있겠죠. 지금도 옛날에 커피숍 같은데 다방 같은 데 가면 거기서 잠도 자고 또 미용실 같은 경우도 잠도 자죠. 또 공장 같은 데도 또 자요. 방 만들어 가지고. 그럼 그것도 하나의 주택임대차 보호가 받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따라서 그런 말을 해요.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로 사용되는 경우도 같다. 그렇죠? 임차주택의 일부가 상점도 하고 슈퍼도 하고 이발소 하면서 잠잔다. 그럼 그 방 하나가 있다. 그건 이제 그거는 주거용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양가로 2번에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임법상 임대차라는 것은 반드시 그 집주인이냐 소유자인 건 맞지만 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예컨대 거기 소유권인 임대인 사이에 그죠?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경우 많아요. 예컨대 실제는 어머니인데 아들 이름이 지불되어 있어. 근데 엄마가 다 임대 계약서를 다 써왔어. 늘 이렇게 해왔어. 그러면요, 일단 아들로 이름이 되어 있지만, 그죠? 그 어머니가 계약자가 되는 거, 보통 이제 이때는 아들 이름을 합시다 할 수 있지만요, 엄마 이름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그러면 계약 안 하겠지. 그죠? 불안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통은 불안하잖아요. 그죠? 아무튼 명의가 있는 사람을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보통 명의자하고 소유자하고 하려고 하지만 만약에 어머니가 충분한 권한이 또 있다. 그 집에 또 몇 개 또 있어. 그럼 엄마하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거기에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다. 주로 이제 제일 많은 게 뭐죠? 주로 제일 많은 게 아까처럼 그 부모가 사놓고 부모가 관리하는 거죠. 결국에는 뭐죠? 결국에는 명의 신탁자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명의 신탁자와 계약도 유효하다고 보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그 기출문제, 아니죠? 주거에도 되죠? 됩니다. 전혀 됩니다. 되는 거죠?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럼 법인이 만약에 강원도나 경기도에 또 서울도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을 얻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사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근데 101호, 102호 배상 빌려가지고 사원들한테 주택을 줍니다. 그죠? 임대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법인 이름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법인 이름으로 하면요 보호 못 받습니다. 보시면요. 법인에 있는 직원, 그 회사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옮겨놨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인의 주민등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확정일자 받더라도 법인의 경우는 우선 변조권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는요, 그렇게 하려면요, 전세권 등기를 하시면 돼요. 전세권 등기하면 되는 것이지, 임대차 계약해봐야 그냥 꽉 못 받으니까, 그죠? 그래서, 대학력. 이제 기본이다 다 하시고 이제 창상 보세요. 주임법 3조가 그 유명한 조문이 나오죠. 3조에 보시면. 자, 임대차는 이제 그런 말을 해요. 보통 우리가 등기를 보통 안 합니다. 임대차는. 그래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뭐라고요? 임차인이 그 주택을 내가 점유를 안고 들어가 있거나 주민등록을 마친 때, 즉
인도 또는 주민등록 마친 때 그 다음 날에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이때 효력은 계약상의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즉 계약상의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계약상의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A하고 B하고 계약을 했어요. 자, 우리가 A하고 B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임차인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5월 7일 날 이사가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그죠? 이사가 왔다는 것은 점유의 이전이죠. 즉, 인도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그날 또 이사하는 날 주민등록을 옮겨놓죠. 그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언제부터 대항력이 있다고요? 그러면 보세요. 물론 둘 사이에는 그냥 계약상의 효력이 있죠. 근데 이 임대차 계약은 등기하지 않으니까 이 A, B 외에는 다 몰라요. 그러니까 제3자한테 이걸 알려주려면 원래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는 돈이 드니까 또 비용이 들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돈을 그 등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주민등록만 옮겨놓으면은 그 다음 날부터는 대부분 일반인들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 제3자에게 이 A, B 간의 계약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제3자에게 대한 효력 주장이 대항력이 있죠. 제3자에게 주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효력이 있다. 옛날에 그 효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문에는 대항할 수 있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문에는 그냥 효력이 있다고 돼 있지. 그러니까 예전에 보시면요. 예전에 우리가 그때 5회 때인가 시험 봤는데 그 친구가 진짜 억울하죠. 그 친구 한 15년 동안 보면서 억울했는데 이 마지막에 이게 제3자 효력이기 때문에 이 조문이 맞네. 자기는 그 대항할 수 있다고 돼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근데 사실 뭐 시험장 보고 나오면서 저도 시험 많이 봤기 때문에요. 잘 대답 안 해요. 왜냐면 시험 보고 이렇게 대답해 주면요. 세월 지나면 약간 오나는 사람. 괜히 말을 잘못했다가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이 잘 되면 좋은데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나왔는데 틀린 거죠. 왜냐면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는 것이 그냥 틀렸다고 했는데 맞은 거지. 왜냐면 이때 효력은 당연히 뭐죠? 제3자에게 효력 있다는 얘기지 둘 사이에는 그냥 효력이 있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자 한 공부를 쭉 느끼는 건 뭐냐면 이게 그 많은 책 속에 정말 필요한 거는 정말 별거 없구나.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은 좀 정확하게 알아야겠구나. 괜히 쓸데없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공부량을 참 늘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빨리 그 좀 공부를 많이 한 고수한테 듣는 게 좋겠죠. 그죠? 근데 그럴래. 또 그것도 뭐 자기 환경이 그래야죠. 어렵죠. 근데 제일 좋은 건 결국에는요. 기출문제 보시는 거예요. 기출문제 보시면요. 기출문제를 한 5회독 하시면은 이게 자기가 5회독만 되면요. 그때부터 기본서 보면 쫙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좀 짧은 책이 뭐가 있을까 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생각보다 짧은 책이 별로 없어요. 그죠? 네. 자, 근데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에 본다. 근데 물론 이런 말 해요. 우리가 그럼 만약에 우리가 전입신고를 한 날이 이런 뜻이야. 전입신고를 내가 5월 7일 날 했는데 마침 자, 전입신고를 해도 이걸 공무원이 여기다가 탁 쳐가지고 올릴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출장 갔다가 왔어. 50일 날 올렸어. 그러면 등록한 때냐 이날이냐 조문에 뭐라고 했어요? 신고한 때라고 했잖아. 그런 옛날에 이래가지고 막 싸우니까 신고한 때가 맞잖아. 그래가지고 만드는 거야 이게. 그죠? 그래서 전입신고를 한 때, 즉 등록이 며칠 때 하더라도 그때 그냥 주민등록되는 거라고 본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전입신고와 주민등록 같이 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즘 많죠. 요즘에 그 무주택자를 위해서 SH공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해가지고 저소득층 무주차에게 그 전세 임대주택 같은 거를 지원하거든요. 이때 법인인데 이때 주로 이제
이때 법인은 주식회사 그게 아니에요. 이때 법인은 아까 그런 법인 아닙니다. 이때 법인은 공공 주택 같은 그죠? 뭐 에세이 공사라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인정된 그죠? 그런 경우에 당연히 뭐죠? 그렇게 임차했을 때 관할구청이라든지 장이라든지 또 법인이 뽑은 그 입주자 그렇죠. 그때는 이제 법인이 각종의 에세이 공사에서 임차인들을 또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대항력이 있는 걸로 봅니다. 이때는 그때 대항력이 있는 법인 같은 것은 대통령령으로 들어가는데 주로 에세이 공사 같은 것들이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똑같아요. 그 중소기업법에 따라서 그 중소기업들이 또 이게 어려우니까, 그럼 중소기업 회사에서 그 직원용으로 주거용 주택을 임차했을 때는 그런 경우도 대항력을 인정해야 되지, 갑자기 공단에서 그냥 경매가 확 돼버리면 그 보증금 대준 중소기업들은 다 망할 거 아니에요. 매도 까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야, 그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게 2014년도부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야, 중소기업 같은 작은 회사 직원이 주거용으로 임차했다가 경매했을 때도 야, 그 회사를 위해서 임차 보증금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때 법인에 선정한 직원이 주민등록 마쳤을 때는 그죠? 그때 나중에 거기 직원이 그 주민등록 마치는 다음 날부터 똑같이 대항력을 인정해서 중소기업에 보전해당하는데 이건 모든 중소기업이 아니고요. 그게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때,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법인 그러면 안 되고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그런 말을 써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자 우리가 임차 주택도 팔 수 있지 않습니까? 팔 수 있죠. 그래서 임차 주택을 매매라든지 또 양도했다든지 했을 때는 그 주택을 산 사람, 양수인이나 승계인이 그죠?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걸로 봅니다. 이것도 이제 그래서 여기서 A가 팔았다, 집을 팔았어요. 그러면 이 A가 옛날 소유자고 새로운 소유자인 K는요, 얘랑 계약을 안 해도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안 해도 얘가 임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바뀌어도 꼭 임대차 계약을 할 필요는 없죠. 가끔 물어보죠. 집주인 바뀌었는데 계약해야 되나요? 할 필요 없어요. 그죠? 필요 없습니다. 정말이 책임질 거예요? 책임은 집니다. 그냥 조문을 보여주는 거죠. 그냥. 하여튼 하면 책임진다 그러는데 됐죠. 나머지 따라서 그 5항에 따라서 임대차 목적, 아까 그죠? 임대차 목적에 대해서 주택 매매 경매가 됐을 때도 앞서 봤던 민법 578조나 575조 18조죠. 한마디로 경매가 됐을 때 권리하자죠. 그 권리하자를 한번 책임집니다. 동시행도 마찬가지고요. 여하튼 이제 결론은요. 대항력은 그 다음 날 주민등록 갖춘 다음 날, 또 다른 말로 한자로 이길, 뭐 0시 같은 말이죠. 그때부터 진다. 그러면 보세요. 단서에 다만 그러면 대항력보다 앞서 있는 저당권이 있었을 때는 그때는 저당권이 앞에 있으니까 그 대항력은 뒤에 있죠. 그러면 임차권은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쫓겨나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대항력이 계속해서 그렇죠.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존속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 집이 경매돼서 배당료고 종기까지 계속 주민등록이 연속했어야 돼요. 존속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존속요건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민법상 3조 1항에 그 인도와 주민등록 요건을 갖췄을 때는 마치 물권처럼 우리가 어떤 그 강력한 대항력을 주거든요. 그러면 별도로 등기가 다른 공시 방법이 없는 주인법에서 주민등록에 대한 것은 그런 요건은 대항력 취득, 그죠? 어떤 걸 취득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주민등록에 남아 있어야지 존속해야 됩니다. 가끔은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가족끼리는 돼요. 가족끼리 개체가 아버지가 살다가
뭐 언니, 동생 되는데 가끔가다 뭐 친구한테 준다 이거 안 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점유, 예, 그렇죠. 점유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때 점유란 말은 뭐 직접 점유도 되고요, 간접 점유도 되죠. 잠깐, 그죠? 뭐또 여행 갔다 오는 바람에 6개월, 야, 네가 써. 가지고 잠깐 친구한테 점유를 맡길 수도 있죠. 많이 하지 마, 그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이다. 자, 우리가 그 2항에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주민등록 한 날짜하고 저당권자가 같은 날. 자, 주민등록 한자하고 그 펼치고 보세요. 그 저당권자가 같은 날이면 누가 이겨요? 그죠? 그때는 임차인이 대항할 수 있어요? 아니죠. 임차인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왜냐하면 대항력은 다음 날이고 저당권은 그날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것도 우리가 우선합니까? 그러니까 집행법상 물어볼 때는 우선합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민법상 물어볼 때는요, 대항력이 있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달라 서로, 그죠? 그래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답을 해줘야 돼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는 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기출문제 나오는 스타일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판례.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도 많아요. 요즘에 그 사법고시가 요즘 뭐 존치론 요즘에 사법고시 존치되느냐, 뭐 관대되느냐 말을 하는데. 저희 신림구동 있잖아요. 신림구동이 참 지금 정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죠. 우리가 보통 그 고시원 같은 걸 막 사가지고 막 남한테 빌려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고시원을 빌려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 지금 고시원에 있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대 센터 많고요. 뭐 고시원도 많겠죠. 많은데 이때 여기 한 60명 있어요. 방은 100개인데 60명이야. 공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A라는 주인은 요즘에 2억 있는 임차인들 갖다가 이제 꼬드겨. 102호가 이렇게 있어요. 대학생이. 지금 이 사람은 이제 500만 원에 50만 원씩 살아요. 가가지고 야, 한 달에 50만 원도 부담 간 거 아니야? 부담 가죠. 그럼 부모한테 5천만 원만 가져오라고 그래. 나 10만 받을게. 그럼 갑자기 진짜예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방을 막 그러니까 임차보증금을 전세로 돌리면서 되겠죠? 돌리면서 대항요건이 생기죠? 종전 대항요건이 유지가 안 되죠? 왜? 계약이 바뀌잖아요. 계약이 바뀌잖아요.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처음에는 500만 원 했던 전세가 이 사람은 2010년에 들어왔는데 다시 이것을 4,500으로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4천만 원은 2015년에 해. 그러면 대항력은 500만 원은 이때고 2010년이고 증액된 4천만 원만 또 이때죠. 그러니까 이게 이때는 이때 못 받아요, 보고를. 이렇게 해서 또 학생들이 많이 요새 당하고요. 또 하나는 아예 돈을 빌려 이자를 많이 주고 야, 방 4개만 방 4개만 빠지면 200만 원이야. 이거 이자 줄게. 아주 비싼 이자를 씁니다. 그래서 K1, K2가 줘요. 그래서 이자를 그래서 고시원 상대로 이자 놀이 하던 사람들이 짭짤했던데 갑자기 물려 또. 왜냐면 돈을 못 주는 거지. 못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도 머리가 보통 아니에요. 많이 받기 때문에. 야, 그러면 그러지 말고 야, 너 여기 101호부터 여기 105호까지 방을 날 줘. 그죠? 네가 나한테 5천만 원 주겠으니까 방을 날 줘라. 1,000만 원씩 5개라. 자기가 들어가서 이거 세르라. 얘한테 이자 못 받는 이자를 여기다 받아, 학생한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처럼 어떤 기존에 돈 받을 거 대신에 기존에 채권 받을 게 있는데 돈 안 주니까 그 임차 보증금을 내가 대신 놓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살아. 주면 옮겨. 그럼 그렇게 이 채권인데 이거를 임차 보증금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거예요. 바꿀 수 있죠? 왜냐면 얘도 들어가 살 수는 있잖아요. K가도. 그죠? 그래서 거기에 주임법상 대항력에 대한 것은 3조에 대한 그죠? 그가 인도를 했는지 중요 요건인지를 결정되는 것인데 물론 주임법상 통정 짜고서 실제 살고 있지 않으면서 통정 허위 표시로 계약을 해서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 얘기죠? 그렇지만 그건 변론이고 계약 당시에 기존의 채권 5천만 원 대신에 내가 보증금을 들어갈게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것도 대항력이 있다. 그런 것도 대항력이 있다는 겁니다. 기출 문제 기존의 보증금으로 전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다가 아니고 있다죠. 이렇게.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대항력에 대한 상실. 그렇죠. 주임법상은요. 만약에 그러면 이런 말을 해요. 전세권 등기를 했더라도 주임법상 대항력을 상실하면요. 보세요. 만약에 지금 이게 5천만 원에 500만 원에서 5천만 원 올렸어. 그럼 5천만 원에 대한 전세권 등기. 자, 전세권 등기는 2015년에 했어요. 대항력은 2010년이야. 그럼 이 사람이 이사해요. 자, 이사하는 순간에 얘는 2015년에 있는 요것만 대항력이 있죠. 이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의할 것은 우리가 기출문제 전세권 지위에 대해서 임차권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별도로 전세권 등기했더라도 대항력권 즉 이사를 해버렸다면 옛날에 취득했던 2010년 당시의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이 날아가요. 그죠? 상실됩니다. 그런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보통 이제 중개사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중개사도 많이 알잖아요, 요새. 근데 대부분 이 내부적 일은 자기들이 하거든. 계약서 안 써요. 다시 뭐 쓰겠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그 유명한 거, 집행개시권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임차인은요, 임대보증금입니다. 자, 임대보증금을 안 주면 어떡합니까? 결국에 보증금을 달라는 소송을 하거나, 뭐 지급명령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판결문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판결에 의해서 경매를 넣어요. 그럼 우리가 이 판결에 한 경매를 넣을 때 주택에 인도를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죠? 아직. 그래서 우리가 경매를 개시할 때 주택에 대해서 원래는 자, 돈을, 그죠? 보증금을 받으려면 내가 주택을 인도해 줘야 되지만 이 경우는 아직 언제 받아요? 배당 때 받죠. 그러니까 지금 경매 신청하지만 이때 그죠? 돈 받는 것은 배당표가 확정돼 받으니까 이 배당표 확정 시까지는 자기가 집을 인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거기에 그런 말을 해요. 언더라인에 우리가 경매 넣을 때 주택의 인도라는 반대급부 이행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즉 집행 개시할 때 반대급부를 인도할 필요 없습니다. 얘기죠. 자, 넘어가서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전입신고를 할 때 그 소재와 지번 이런 걸 잘 써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바르게 썼을 때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나는 올바르게 썼는데 담당 공무원이 지번을 바꿨었어. 완전히 도는 거죠. 우리가 저도 보면요. 가끔가다 조심할 게 이게 그 오자가요. 이자로 보이는 이 오자가 이자로 보이는 어디 있어요? 사람이 이게 참 모르는 게 오자가 이자로 보여. 그래서 그 오자를 이자로 봐가지고 하여튼 큰일 났죠. 근데 이건 대항력은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이건 공무원 책임이죠. 대항력에 있다라고 대항력의 소장을 접다는 게 뭐죠?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담당 공무원 착오로 한 것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자, 확정일자 아주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거. 근데 결국에 이제 대항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얘기가 대항력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제3자한테 내가 임대차 계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자한테 야 내가 원래 A한테 했던 임대차 계약에 2017년 5월 1일까지 그때까지 살기로 했어. 그때까지 살기로 했어라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항력은 계약의 효력을 나보다 선순위 말고요. 나보다 뒤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누구한테나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내가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나갈 때 보증금 받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2017년 5월달까지 나보다 뒤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나는 살 만큼 살고 나갈 때 보증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대항력입니다. 그러나
확정일자 달라요. 확정일자는 물론 대항력이 있는 사람은 확정일자에 따라서 돈을 주지만 대항력이 없더라도 확정일자에 있으면 좀 받을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확정일자는요. 자, 여기 A하고 B1. 자, 이 사람은 2011년도 들어왔고, 5월 1일 날. 얘는 B2. 뭐, 2014년도, 뭐, 그죠? 7월 1일 날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얘는 다음날부터 있으니까, 이 뒤에 누구보다도 먼저 얘는 이때 5월 2일 날 들어오고 5월 2일 날 확정일자가 났어. 그러면 이 사람은 5월 2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기보다 앞에 사람 몰라도 뒤에 사람한테는 무조건 확정일자에 따라서 그냥 우선해서 변제받아요. 일반 채권보다는 심지어 저당권보다도 뒤에 우선해서 변제할 권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경매나 공매할 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대항력도 있고 우선 변제권도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 들어왔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이 앞에 사람한테 당할 수 없으니까 얘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얘가 받고 남은 돈에 대해서는 또 받을 수 있어.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가져야만이 일단은 돈을 다 받는 경우도 있고 못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확정일자가 없으면 돈을 못 받는 거야. 아예.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확정일자는 배당받을 때 문제고 대항력은 내가 그때까지 살고 나갈 수가 있느냐 없냐 문제고. 그죠? 자, 그럼 확정일자는 지금은 이제 인터넷, 그죠? 내일부터 대법원에서 인터넷 등기에서 대한민국 누구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할 수 있어요. 5,000원인가? 뭐 내고 하면은. 그죠? 법무사도 할 수 있고, 대신 다 해줬어요. 사무실에서. 중개사 다 할 수 있고, 개인도 할 수 있고. 그죠? 계약서 써가.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러니까 법무사무실 와가지고, 계약서 써주세요. 그러면요, 확정일자까지 해줘야 될 것 같아. 사무실에서. 구청하실 필요 없이. 여기서 인터넷으로. 그래서 법무사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또. 하여튼 확정일자를 지금 인터넷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여튼 근데 그 얘기는 그게 선이냐 후냐는 전부 다 확정일자 날짜를 주니까 편합니다. 그러면 이 확정일자라는 것은 뭐죠? 공무원이 작성될 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권 설정 계약에 따라서 등기하면요, 전세권 권리증을 줍니다. 지금 등기필 정보 주죠? 그러면 그때 전세권 설정 계약서에 찍혀 있는 날짜가 딱 찍히죠? 몇 달 며칠이라고? 그 찍힌 날짜가 확정일자야. 그죠? 왜? 그거는, 그죠? 그건 꼭 관할 공무원이랑, 이때 공무원은 관청에 있으면 다 됩니다. 법원이든 행정에 관계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그러면 대항력권을 갖추기 전에 미리 확정일자 받으면 어떡합니까에 대해서는 그거는, 우리가 확정일자는 원래 그날 있는데 대항력 만약에 미리 받으면 내가 지금 10월 5일 날 이사 가는데 지금 9월 10일 날 받으려고 그래. 미리 확정일자 우리가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지 확정일자만 먼저 받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 대항력 있는 날짜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대항력보다 먼저 확정일자 받았더라도 이 사람은 확정일자가 이날이 9월 10일이 아니고 10월 6일 0시예요. 그죠?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사망에 아무리 확정일자를 미리 받더라도 대항력과 똑같다. 그건 그래서 주면서 다음 날이다. 그렇죠? 안 그러면 다 확정일자 미리 받죠. 지금부터 앞으로 계약할 거 다 받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우선 변제권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법에서는요, 그 임차인이 뭐 등기된 주택이든, 미등기 주택이든, 무허가 주택이든, 관계없어요. 꼭 사용 승인이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도 얼마든지 그 주택의 땅에 대해서, 경매에서 들어온 돈, 한마디로 건물이 아니고 대지죠, 대지. 토지에서 들어온 돈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 제일 잘 나옵니다. 토지, 대지에 대지. 보통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건물하고 토지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건물에 대해서만, 일반 건물이에요. 뭐 단독주택이다. 그러면요. 이 건물에 대해서 원래는 전세권 등기 할 때는 건물과 토지 두 건이죠. 두 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건물에만 전세권 등기했다. 그러면요. 그 저희 같은 건물도 이 건물도 전세 따따로예요. 그럼 건물만 했으면요. 나중에 누군가가 토지를 경매에 놨다. 그러면요. 경매 대금에서 못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일반 경우는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기해도 이 건물에 대한 권리지 이게 토지 아니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 못 받는데 이게 주택이라면요. 이게 주택이라면 받아요. 즉 그 얘기예요. 주택이라면 주임법상 대직에 대한 경매가 따로 되더라도 근데 요거는 2014년 됐고 이거는 지금 진행 중이야. 15년에. 그럼 여기서 다 받아갈 수 있어요. 그죠? 그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게 그 환가 대금, 즉 대지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구나. 아셨어요? 자, 우리가 1번에 그 대한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라는 것은 경매나 국세증서법상 세금을 받게 돼 공매를 할 때 그죠? 그 주택의 환가 대금이 있다. 현금화죠. 그럴 때는 그 조문에 있듯이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 말씀 걸립니다. 아까 봤던 것이죠. 미리 봤을 때. 자, 우리가 소액 보증금입니다. 소액 임차인 다 봤던 얘기입니다. 이 소액 임차인은 보호를 위해서 법에서는요. 자, 1항에 그게죠.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들어와야 됩니다. 반드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만 갖췄으면은 그죠? 이건 뭐 최우선 변제를 줘요. 다른 말로 하면 소액 보증금에 관해서는 심지어 담보권자보다 우선한데, 그러니까 그죠? 아마도 우선권이 있는 담보권, 저당권, 전세권보다 우선해요. 그죠? 다만 조건이 있죠. 거기 경매 등기 전에 대항 요건 말씀드립니다. 이때는 확정자 필요 없습니다. 다만 뭐죠? 우리가 현재 서울에서는 2014년도 기준으로 서울은 9,500에 953이 953이에요. 953이. 그래서 3,200만 원까지가 돼요. 또 뭐 잘 모르면 또 딱 또 누가 물어보면 또 답을 알아야지 또 뭐 찾아볼게 그러면 또 웃기도 그래. 좀 그래. 스타일 웃기니까 그냥 뭐 지역별로 다르죠. 지금 현재는 4단계죠. 4단계. 그래서 9,500, 8,000, 6,000, 4단계로 되어 있어요. 옛날에 이게 뭐냐면 3단계 했다가 4단계 들어왔어요. 또 늦지 없어. 그 다음에 그 대신에 한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거기 임차주택이 엄청 많아. 그러면 그걸 다 줄 수는 없고요. 주택가액의 2분의 1까지만 줘요. 그죠? 그래서 그 초과할 때는 소액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3,200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같은 순위끼리 다 있어. 그러면 그죠? 그럼 주택가액이 10억이면요. 5억 한도 내에서 세입자に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못 받을 수 있죠. 요 2분의 1은 지금 똑같아요. 상가도 똑같습니다.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죠. 소액보증금 가진 사람도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배당료가 필요한 사람이고요. 판례. 자, 임차인이 그 배당 요구를 했는데, 자, 보세요. 보증금을 다 못 받았습니다. 자, 그런 중에 다시 또 들어왔어, 경매가. 그놈은 지금 경매 다 들어와요. 그럼 1차 경매 다음에 다시 2차 경매를 했을 때 또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배당 요구는요, 1차 경매 때 써먹었죠. 그때는 다음에서는 우선 변제권이 없고요. 써놓으세요. 그때는 그냥 대항력만 있습니다. 대항력에 따라서 인수하느냐 없냐만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못 받았죠? 그러면 그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의 단액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당연히 보세요. 그거는 그 경매 절차에서 올바르게 배당 순위에 따라서 배당에 실시될 그러한 배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죠? 따라서 임차인이 그 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가 아니다. 그죠?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현실적으로 배당 받은 금액보다 더 받을 수도 있죠. 다른 게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표현이 그런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1번이다 아담권자. 지금 보통 이제 어떤 경우냐면요. 자, 자기가 1번 임차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때 1억 9천만 원 썼어요. 그러면 그런데 자기가 그럼 원래 선순위니까 배당 요구 안 해도 여기 있는 사람이 인수를 해요. 원래는 다 배당 요구 해야 되는데 나는 배당 요구 안 해도 최우선 제일 먼저 1번, 2번 얘는 다 인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1억 9천일 거라고 자기가 예상을 하고 또 누가 물어보니까 그래요. 배당 요구 하라고 해서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죠? 법원에서 요 임차인의 선순위가 또 살아나가지고 그죠? 싸움이 있었는데 원래 갑자기 여기 있는 소에서 임차인 빼주고 자기가 못 받았어. 그러면 만약에 이 다음에 1억 4천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5천만 원 받아야 되는 게 맞죠? 자기가 못 받은 금액 5천만 원이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임차인이 누가 배당이 들어가지고 이게 살았다는 게 입증이 됐어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소송을.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사실은 이 사람도 몰랐는데 그 옆에 방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게 빈 게 아니고 사실은 1년 전에 들어온 사람이 막 지금 싸움 붙었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임차권이 있다는 걸로 입증이 됐어. 소액으로. 그러면 이 보증금은 여기다 앞서죠? 그럼 자기는 못 받아요. 그죠? 실제보다 덜 받죠. 왜냐하면 올바르게 배당받는 게 이게 맞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표현을 잘 보세요. 됐죠? 따라서 거기 현실로 배당받은 금액의 나머지가 아니고 올바른 순위에 따라서 공제한 나머지가 된다는 표현이 겁니다. 그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거는요, 이런 게 공부하실 때 이게 판례가 나왔다 그러면요, 기출문제다 그러면 천천히 보셔야 돼요. 천천히. 예. 나중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3번에 그렇죠. 임차 보증금이 아까 1억이야. 1억인데 1억이에요. 그러면 뭐죠? 가가지고 그렇게 해요. 9,500이 좀 서울에서 9,500이 최우선 변제인데 500 빼주세요. 500 빼주고 월세 5만 원 줄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게 따라서 이게 임차 보증금이 감액되는 바람에 소액 임차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배당. 물론 집행법에서 배우지만 몇 개만 여기서 보겠습니다. 주임법상에 이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우선 변제권을 선택해서 아마 그 경매에서 배당 요구를 해서 우리가 보증금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러면 받아갔어요. 그러면 만약에 받아갔죠? 그럼 만약에 매수인이 그러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소유권 취득한 후에 받아갔으니까 부당이득이 아니냐 이런 경우 많아요. 요즘에 컨설팅한 사람들이
저희도 저런 경우 하여튼 이렇게 자, 이제 A라는 사람의 집이 경매가 돼가지고 여기 K1이 경락입니다. 이때 이 사람이 대금을 줬어요. 이 대금을 준 날이 이제 이번에 9월 5일이다. 자, 근데 여기서 여기에서 하고 있는 자, B 임차인은요. 자, 보증금에 대한 소송을 했어요. 근데 당연히 자, 경매가 되고 자, 한 달쯤 지나서 10월 한 15일쯤 돼서 이 사람이 배당길이 와가지고 이날 가서 배당금을 받습니다. 받아요. 그죠? 근데 받아야 되는데 또 누가 소송을 또 해, 배당이익을. 그럼 못 받아. 못 받아가지고 나중에 다음에 5월달 받아.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그 배당금 받는 것은 뭐죠? 배당표가 확정돼야지 보증금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그런 말을 해. 얘가 와가지고 야, 그럼 이때 5월 9일 나가야 되는데 이때 법원에서 집주인이 경락인한테 가가지고 명도 확인서 받아가지고 오세요 그래요. 그죠? 얘한테 명도 확인서 가져오시면 배당금 줍니다 그래. 그럼 얘가 가요. 갔더니 그런 말을 해. 당신은 내가 소유권 취득한 날부터 살았으니까 이때까지 살은 것은 내가 안 받지만 이 다음부터 살은 것은 부당이득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3개월하고 6개월, 8개월치 월세 주고도 아니지. 월세 줘야지만이 그럼 내가 월세 50만 원씩 해가지고 8개월, 400만 원, 400만 원 주면 내가 써줄게.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게 맞냐고, 이게 맞냐. 아니죠. 왜냐면 이 사람은 돈을 받아야 나가는 겁니다. 동시행이야. 그러니까 돈을 이때 받으니까 이때 나가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그냥 이 사람이 그 배당표 때까지 계속 얘는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월세였다면 월세를 줘야겠지만 월세가 아니었다면 월세를 줄 필요 없는 거죠. 그죠? 따라서 거기에 보시면 거기 매수인에 대해서 부당이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맨 밑에 있어요. 특별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그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인 즉 임차인에게 배당표, 즉 배당길이 아니고요.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예요. 확정될 때까지 임차권은 소멸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해서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임차인이 주택을 계속해서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그 임차인에 대해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사용 수익은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락인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한 게 없다라고 보는 것이 기출문제고 자주 나오고 시험문제 안 나와. 근데 저희 직원도 보면요. 이게 말을 해주나요? 말을 해주는데 대부분 임차인들은 귀찮아 이제. 보세요. 경매 어렵고 귀찮고 그러니까 얘랑 또 싸우고 싶은 거야. 그냥 200 주고. 애들도 그걸 또 노려. 방 10개면 1,000만 원 벌어.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뭐 또 주고 나오는데 법적으로는 그냥 안 줘도 되는 걸 주고 나오는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또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죠. 거기, 그렇죠. 아까 받았죠. 그 임차 주택의 환가, 즉 경매 대금이겠죠. 그래서 배당금 받으려면 그렇죠. 그 양수인 경락이라는 때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때 인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실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집주인의 그 새로운 경락이라는 때 인감도장 찍힌 명도 확인서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그거 받으려면 귀찮으니까 돈을 주고 오거나 아니면 또 법무사한테 그 돈을 주면 되려나 그렇습니다. 그죠? 네, 좀 쉬었다가 5번 보죠.